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치냐 대립이냐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나갈 방향에 대해 평론가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고요.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조선시대 2대 포구 중 하나였던 강경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봄철 별미인 웅어의 무침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전해드릴까요? 예, 한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던 중 자신의 머리를 삭발해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이었던 건지 관련 뉴스 통해 보시겠습니다. 천안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담 의원이 현수막을 걸고 머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의 원안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정면 충돌했습니다. 전인 구본영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이 사업은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제동에 걸렸습니다. 당초 674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475억 원으로 2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취임 직후부터 번번이 마찰을 빚었습니다. 당초 예산 수준으로 원상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42억 원 규모의 경관 조명과 15억 원이 드는 벽면 광고 시설인 미디어 월 등 예산 낭비성,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삭감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천안 삼거리 공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원안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삭발까지 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게 과연 삭발까지 할 사안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삭발했던 이종담 의원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제 정당했던 순수했던 의정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 영상과 회의록 등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의종담 의원은 신체 발부 수지불모란 말을 이제 쓰면서까지 의원으로서 주어진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비장한 각오로 준비된 플랜카드와 이제 삭발을 했었는데요. 좀 더 네. 현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시정 질문 시간에 이게 무슨 일이냐 반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층에선 몸짓도 이제 시정 질문이다, 몸짓도 의사 표현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장내 소란이 좀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삭발의 정치학이란 말이 있을 만큼 삭발은 종종 삭발도 그 정치학 예. 한 의사 표현 수단으로 예, 그렇습니다. 볼 수 있다. 단식 투쟁과 함께 살짝 최후의 저항 수단으로서 종종 활용되곤 하는데 네. 그래서 상징적 장소에서 정치인들의 삭발 행위를 종종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이게 시정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말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 사례로 통틀어 봤을 때도 정말로 드문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는 못 찾았을 만큼 굉장히 드문 사례이긴 합니다. 네, 대부분 다 야외에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의회장 안에서 삭발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은데 한편 생각하면 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천안시와 시의회에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정책적인 의견 차이를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천안시에서는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예산을 삭감한 현 시장인 이제 박상돈 시장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 시장이 추진했었던 계획에는 낭비된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낭비된 것이 약 이제 200억 원이 있어서 그걸 삭감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제 가장 크게 논쟁이 되는 게 한 30억 가량이 투입되는 미디어 월이라는 그런 5개 전광판 시설이고요. 네. 그리고 40억 월이라는 게 이제 벽처럼 만들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뜻이죠. 예. 네. 그리고 40억 상당의 분수대입니다. 이제 미디어월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그 서울 코엑스에 보시면은 이제 네. 건물 한 벽면을 온전히 이제 광고판으로 쓰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거기에 나온 광고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조금 한 단계 진일보된 광고판으로서 여기 이제 네. 명물로서 자리 잡겠다라는
하겠다라는 계획이었었는데 네. 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해서 이 공원이 뭐 유동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 근처가 뭐 교통 정체가 심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광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또 분수대 같은 경우도 인근 반경 2km 이내에 네. 분수대가 두 곳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투자다라고 하면서 이 두 곳의 예산을 이제 삭감한 상태입니다. 네, 한마디로 천안시 입장은 이게 과잉 투자라고 보는 것 같고 예. 민주당 소속의 이제 시의원들은 제대로 한번 공원을 만들어 보자, 명품화 공원을 만들어 보자,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천안 상거리 공원은 사실 천안의 상징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유석 있고 전통 있는 그런 명소인데요. 이걸 해결하면서 제 생각에 드는 것은 주민투표를 혹시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그런 방안은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됐던 건가요? 이제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측 같은 경우는 구전시장 당시 이제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설계까지 끝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뒤집는 것은 좀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도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이것을 뒤집으려는 거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한번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종담 의원이 삭발을 하기 직전에도 이제 박 시장에게 요청을 했었던 것이 이 주민투표였었고요. 주민투표. 예. 민주당 쪽에서는 주민투표를 요구를 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하지만 박 시장 측은 바로 이제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사실 뭐 박 시장 입장에서는 이미 후보 시절부터 이제 삼거리 공원 명품화 이 사업을 이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으로 밝힌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제 자신을 뽑았고 이제 자신의 결정에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공약을 지켜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박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공약으로 이미 이거를 재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날 뽑아준 거는 시민들이 그거를 뭐 인정한 게 아니냐 또 그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그 시의회에서 그 이후에 또 상대적으로 보복성 예산 삭감 뭐 사태가 벌어졌더라고요. 한 72억 정도 천안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깎았던데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이게 정쟁으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께서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TJB도 계속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인생에 필요한 예산까지 좀 삭감을 했다라고 지금 국민의 측에서는 이게 정쟁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합의된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네. 삭감한 거기 때문에 전혀 그것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지는 시민분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취재 기자의 솔까말 들어볼까요? 시민들의 삶을 위해 조성했던 공원 그 과정에서 삭발과 같은 극한의 상황까지 대립을 하면서 결국 시민들의 피로만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네. 공원이라는 게 원래 좀 쉬자고 하는 건데 이 공원 만드는 것부터 참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인공지능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니터링에 이제 이 AI 기술이 활용될 전망인데요.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능동 감시 대상자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열은 있는지, 기침 등 증상이 있는지 꼼꼼하게 묻습니다. 지금 발열 증상 있으신가요?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 전화를 건 건 인공지능입니다. SK텔레콤이 개발해 지난해 5월부터 아산 등 방역 현장에 투입된 코로나19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올 4월 말까지 15만 명에게 170만 통의 전화를 걸어 보건소 등 모니터링 업무를 85%까지 줄인 바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충남 지역 백신 접종 대상자 123만 3천여 명에게 백신 접종 일정을 미리 안내하고 접종 후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게 됩니다. 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해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백신 접종 정보를 손쉽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ARS 전화가 오면은 기계음이 들리니까 좀 사실 짜증스럽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AI 모니터링은 좀 다른가 봐요. 그런 이질감은 없어요. 예,
보도에도 잠깐 한마디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네. 딱딱한 기계음까지는 아닙니다. 네. 제법 이제 사람의 목소리와 얼추 비슷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이제 뭐 ARS를 통한 이제 응답 같은 경우는 뭐 번호를 눌러서 자신의 의사를 그렇죠. 표현한다던가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이 AI를 통한 기술 같은 경우는 자연어 분석이라고 하죠. 일상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기계가 분석해서 알아듣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자동 음성 응답 시스템보다는 유연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그 접종 받은 환자다 그러면은 뭐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듣고 또 조치까지 취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 이번 기술 같은 경우는 그 사후 조치까지 이제 연결될 전망인데요. 네. 이제 먼저 백신 접종의 이전에는 이제 그 날짜와 해당 장소 같은 것을 안내해줄 예정이고요. 또 접종 이후에는 그 이상 반응 여부를 계속 이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상 반응이 있을 시 관할 보고서로 보고를 해서 그때는 이제 보건소에서 인력을 통해서 이것들 이상 반응 등을 확인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직접 이제 보건소로 예. 바로 연계까지 시켜준다. AI가 알아듣고. 예. 그렇다면은 이 보건 행정에도 굉장히 많은 뭐랄까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전 낭비 요소를 좀 줄일 수 있고 인력들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 보건소 업무가 무척이나 지금 과중하다라는 지적이 예. 많이 나왔었죠. 뭐 여러 업무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자가격리자들 관리부터 이제 백신 접종자의 사후 관리들까지 그런 사실 그 세밀한 부분들까지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좀 과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은 그 인원수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뭐 지자체별로 수십만에서부터 수백만까지 가는 데들도 있을 텐데 이런 업무들은 사실은 이제 행정력으로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보완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무척 필요한 기술이라고 봐야 될 것 이게 이제 충남에서 7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K 방역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이 AI 모니터링도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해외에도 뭐 이 AI 모니터링이 사용되는 사례들이 좀 있나요? 제가 뭐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는 뭐 AI 기술을 통한 뭐 방역 같은 걸 좀 찾아보고 있었었는데 아직까지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는 제가 찾지는 그래요? 못했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만 뭐 SKT의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수출하기엔 언어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참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K 방역이 좀 좋은 사후 관리 케이스로 남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미 가정에서도 보면은 뭐 기가진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그 뭐라고 하죠? 음성 인식 인공지능 시스템 이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방역 분야에도 이게 활용이 된다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요. 예. 참 기술의 발전이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이번 방역에 활용된 SKT의 그 누구라는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지난 2019년부터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것을 도입해가지고 실제로 한 1년 동안 23건 가량의 구급 이제 환자를 본인이 인지를 해가지고 119 연계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좀 생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이번 방역 사례뿐만 아니라 이처럼 기술이 이제 또 다른 든든한 가족이 된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이기진 기자가 소개해주는 명소라든지 음식이 참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도 크고 이번 주는 또 어떤 걸까 또 생각하게 되는데 이 뉴스보다 맛집이라는 타이틀에도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맛집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네, 그리고 뉴스보다는 맛집이 낫지 않냐? 뉴스보다는 맛집이 그러니까 낫다. 델리셔스 레스토랑 베러덴 예. 뉴스. 베러덴 뉴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또 예, 그 예. 옛날의 추억을 소환할 수 있고 네. 그런 뉴스와 아주 맛있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을 한 장씩 좀 볼까요? 네, 저 그림은
포구에서 저기 부인들이 뭘 하는 것 같은데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예, 빨래하는 모습입니다. 아, 예. 저 사진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촬영된 예. 건데요. 저곳이 충남 논산읍 강경. 아, 강경. 강경 포구입니다. 네. 그 논산천과 강경천이 이제 논산평야를 지나고요. 네. 그것이 금강으로 유입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빨래하는 모습이죠. 아주 평화롭죠. 네. 네.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포구 같아요. 그죠? 네. 배들이 있고 있는 거 보니까. 왼쪽에 배도 네. 많고 오른쪽에 사람들도 많죠. 강경 포구는 조선 후기 때 네. 원산항과 함께 그 2대 포구였다고 그래요. 조선 2대 포구. 2대 포구? 네. 네. 하루에 수백 척씩 배가 오다 보니까 뭐 수산물도 많고 네. 또 쌀도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경 사람들은 옛날부터 네. 이 팔다 남은 생선을 소금에 절인 염장법 네. 그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강경 젓갈이 거기서 이제 나온 거군요. 네, 오늘 그 얘기 나옵니다. 네. 자, 저 그림은 강경 지역의 이제 모습 같은데. 네. 강경 읍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예. 옥녀봉이라고 하는데요. 금강서 바라본 이제 모습입니다. 네. 네, 저 모습이요. 예. 근데 옥녀봉은 전국에도 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 봉우리가 이제 옥녀봉이군요. 네, 풍광이 네. 하도 예뻐서 예. 선녀들이 와가지고 놀다가 못 올라가서 그게 바위가 됐다. 아, 울다가. 못 올라가서 바위가 됐다. 아마 저때 선녀들의 네. 옷은 나무꾼이 아니라 아마 금강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훔쳐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녀와 나무꾼이 아니라 어부와 선녀와 선녀가 되는 어부. 거죠. 예. 예, 저기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인 것 예, 같은데. 저 사진은 강경 시장 사진인데요. 아, 시장. 예. 일제 시대만 하더라도 강경 시장이 평양, 네. 대구와 함께 전국 3대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3대 시장이요. 네. 네. 그리고 저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배가 말이에요. 네. 시장 안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 예. 그 포구니까. 네네. 예. 그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곳에서 상당히 시장이 번창할 수 있었던 그런 여건이었죠. 제가 알기로도 강경 상고라고 굉장히 명문. 그렇죠. 그 상고도 예전에 상업도시가 예. 발달된 곳, 네. 광천상고, 강경상고, 대전상고 유명했죠. 아, 이게 상업 도시의 그 명성이 이제 고등학교도 이어진 그렇죠. 거군요. 과목 중에서 주산하고 부기라는 네. 거 꼭 있었죠. 아, 네. 예. 지금 신문 기사 같은데 백마강의 또 취수장도 썩은 물? 이게 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게 네. 1991년도 신문 기사인데요. 네. 그 개발의 뒤안길 어두운 그늘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금강 네. 강경포구에 네. 실뱀장어 그리고 뭐 제첩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금강의 상류가 이제 대전하고 큰 도시가 청주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공업 폐수라든가 생활 오수들이 이렇게 금강에 흘러서 예전 같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강경의 흑역사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가실 곳을 안내해 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도시 네. 곰삭은 맛있는 강경 그쪽으로 지금 출발하시죠. 충남 논산시 강경읍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 옥녀봉에 왔습니다. 이 옥녀봉이라는 이름이 옥녀들이 얌전히 살포시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옥녀봉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네요. 와, 보니까 이 금강이에요. 금강 서해에서 물길 여기까지 오죠. 이쪽이 서천이고 이쪽이 공주 부여 쪽이에요. (230년) 된 느티나무가 있나요? 이 느티나무가 강경 근현대세 역사를 이후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겠죠. 여러 번 먹어봤어도 그 맛이 새콤하고 기름진 맛이 있어. 기름진 맛이죠. 네, 주로 회로. 새꼬시식으로. 하얗게 새꼬시식으로 네, 네, 새꼬시. 얇게 썰어서요. 네, 얇고. 뼈까지 그냥 다 그렇죠. 드시고요.
딱 올라갔을 때 네, 네. 이쪽이 보이는 곳이 이제 예, 예. 금강이죠? 예, 이게 이제 논산천, 논산천. 식감 논산천으로 가는 거예요. 금강에서 가수로 잠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초가집들은 언제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거를 1900, 예, 900년. 120년 전 모습. 네, 네. 와, 강경이 정말로 상업도시고 오래된 도시지만 그때 네. 당시 상당히 번창한 그런 도시라는 거. 엄청 번창한 도시죠. 여기 보면은 강경이 20년대에 어떤 걸 볼 수 있냐, 강경이 컸냐면 1920년대에는 강경에 벌써 전기, 전화 같은 게 다 있었어요. 쉽게 하면 여관. 아.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뱃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예. 여기서 물건을 다 푼 다음에 새우젓이라든지 뭐 황색이라든지 뭐 갈치라든지 다 강경하면 상업도시 흔적과 근현대사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여기가 옛 한일은행 건물인데요. 지금은 강경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강경에 와 보니까 뭐 학교 건물들, 한약방, 뭐 관사, 이게 100년 정도 된 건물인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강경에 있는 근태 건축물이 분산이나 무엇보다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오래된 미래라고 하죠. 옛날 거를 잘 유지 보존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이 PD 진짜 지금 몇 시야? 3시인데 밥 안 줄 거요? 배고파 죽겠네 진짜. 밥 드시러 가시죠. 방송국 사람들 참 이상해요. 일단 일을 시작하면 뭐 끝날 때까지 밥 먹을 생각을 안 해. 아휴, 이렇게 해서 오늘 찾은 맛집은 강경의 자랑이죠. 가지수 좀 보세요. 강경 젓갈 백반입니다. 강경의 맛 제대로 보러 왔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젓갈 백반인데요. 젓갈 백반에 나오는 젓갈이 무려 20가지.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은 메인이 안 나왔어요. 메인이 바로 뭐냐면 지금의 제철인 웅어입니다. 웅어. 우열하고도 하죠. 의열하기도 하고. 어머니, 웅어 무침 주세요. 예전에는 이 강경에 웅어가 많이 잡혔었는데 요즘 뭐 학원댐 때문에 안 잡히는 거죠? 그렇죠. 학원집을 막아서 안 잡히죠. 냄새. 벌써 지금이 바로 4월, 5월 제일 맛있을 때예요. 맛있을 때죠? 웅어 생김새가 그 전어하고 그 다음에 조기 또 밴댕이 그 사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뭐 분류는 청어목 멸치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제철인데 지금 배고파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요.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그 양념 맛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씹히는 웅어의 맛 느끼기 위해 눈을 감았는데 지금 제철이라 그런지 쫄깃쫄깃하고 아주 기름지고 고소하고, 그리고 이 새꼬시는 이제 작은 생선 같으면 뼈까지 같이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런데 이 뼈까지 같이 아삭아삭 씹히면서 아주 굉장히 막 계속 기름진 맛이 입안에 계속 감돌아요.
음식은 제철이에요, 제철. 특히 그 바다 생선 같은 경우는 제철에 먹어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데 바로 붕어 4월, 5월 그것도 예전에 많이 잡혔던 강경에서 강경 포구에서 붕어 맛은 정말로 일품이네요. 이 젓갈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죠? 아 진짜 고민되네. 근데 이 가리비가 이게 가리비 조개거든요. 조개인데 조개살인데 이 가리비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덜 짜서 좋네. 다 먹으라고. 갈치 속젓. 이거는 좀 짤 것 같아. 갈치 속젓. 이거는 상추쌈에 해서 먹어야 맛있죠? 아, 여기 상추 등장이요. 등장. 상추에다가 갈치 속젓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한 입. 맛이 되게 엄청나 깊어요. 항상 갈치 속젓은 맛이 깊거든요. 근데 그 깊은 맛이 그냥 쭉 안으로 들어오네요. 야, 진짜 신나네, 신나. 야, 이거 이번에는 뭐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네요. 이 강경에 와서 뭐 옛날 것도 보고 특히 이거 제철에 먹을 수 있는 이거 뭉어 이거 뭐 안 드셔본 분들은 아마 이거 억울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건 정말 올해 들어서 거의 뭐 10손가락 꼽을 만할까요? 정말 맛있어요. 강경 곳곳에 스며 있는 역사 이야기와 제철 음식 하나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옛길이 만들어낸 오늘 그곳은 강경입니다. 네, 음식은 추억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뉴스보다 맛집을 보면은 더 좀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아까 화면에 보신 젓갈 있죠? 젓갈은 시간이 지날수록 곰삭은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강경에 있는 근현대사 건축물들도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좀 더해지겠죠. 네. 그래서 근현대사 건축물 젓갈은 강경 자랑의 브랜드죠. 네. 이진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죠. 꿈돌이가 전하는 과학뉴스입니다. 꿈돌이 나와주세요. 네. 여기 꿈돌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꿈돌이가 돌아왔습니다. 짜잔! 그런데 과학뉴스를 쉽고 재치있게 전달하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맞차. 난 코가 없지. 뭐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근육 옷감을 개발했는데요. 옷 위에 붙이면 옷감 무게의 1,500배까지 들어올릴 수 있답니다. 헉! 머리카락보다 가는 형상기업 합금을 스프링처럼 짜서 만든 거라는데요. 형상기업 합금? 자막 나와라 야! 이 근육 옷감은요, 실제 옷감처럼 잘라서 쓸 수도 있고 생산비도 저렴해서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나 재활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합니다. 꿈돌이도 이 짧은 다리에 붙이면 100m를 10초 만에 뛸 수 있겠죠?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장 볼 때 원산지 꼭 확인하시죠? 그런데 이젠 미세먼지도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원산지 추적이 가능하답니다.
원자력 연구원이 미세먼지 속 방사선 물질을 분석해서요 원산지를 밝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중국 이제 딱 걸렸어. 오리발은 이제 그만. 앞으로 이 기술은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요 원산지 불문 무조건 NO!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서 꿈돌이도 이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살고 싶다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난 꿈돌이니까. 다음 뉴스가 있었지 맞아. 목소리 한번 가다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중년대 병원과 협력해서 코로나 방역 관리를 안내하는 아바타 수어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꿈돌이는 이 소식이 제일 반가운데요. 사실 요즘 어디 한번 들어가려면 QR코드다 뭐다 막 절차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음성으로 읽어주고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아바타가 수어로 전달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청각장애인들도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진은 수어 기술을 성능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술이 모두 다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개발된 거라니 꿈돌이 어깨에 완전 힘이 팍팍 들어갑니다. 대전 대단한데 들어와. 다음엔 또 얼마나 대단한 뉴스를 가져올지 기대하시면서 오늘 그럼 전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 지도부가 개편되면서 새 판을 짰는데요. 이번엔 정말 쇄신이 가능할지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경기도 부지사이자 한밭대 겸임교수인 남충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충입니다. 네, 최창열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열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을 한 10개월 남겨두고 새롭게 이제 여야가 지도부를 개편했는데요. 새롭게 정비했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도 크고 또 앞으로 향후 움직임도 또 주시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최 교수님, 송영길 대표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운동권 출신이자 또 86세대의 맏형이지만 어떻게 보면 비문이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연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친문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고 송영길 대표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친문은 아니고 비문 쪽에 또 좀 축이 있고 과연 이 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워낙 친문 핵심이니까 네. 당대표로 이제 또 홍영표 의원하고 1, 2위를 다퉜었는데 홍영표 의원이 됐으면 이제 친문 일색으로 짜여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네. 아마 그래서 당심이 이제 송영길 후보를 택한 건데 아주 근소한 차이였어요. 아시겠습니다만 0.59%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단 말이죠. 네. 그 말씀처럼 송영길 대표는 지금 자신이 비문 아니다, 자신은 범친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네. 결은 분명히 다르죠. 홍영표 의원 등 이제 친문 핵심들은 이른바 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송영길 대표는 민생 쪽에, 변화 네. 쪽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화를 이루긴 이루는데 향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 내에서 과연 친문의 어떤 강성, 네. 이 주류와 강성 지지자들이 과도하게 몫을 낼 때 네. 이번 지난 재보궐선거 때 참패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것과는 민심에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런 이제 민생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과연 민심에 부합한 몫을 낼 것인가. 다시 말하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얼마나 줄여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볼 때 송영길 대표의 행보라든지 발언 이런 부분들은
친문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예. 이번 민주당의 예. 지도부 개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강성 친문 그 구조는 여전하고요. 네. 이번 송영길 대표가 뽑힌 건 이제 뭐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친문 후보 2명이었잖아요. 2등, 3등. 그 합하면 뭐 65% 이상 나온다고요. 사실 그 정치공학적으로 된 감도 있고. 근데 그 새 지도부의 역할이 뭐냐? 저는 대선 후보 관리예요, 결국. 네.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뭐 모든 권력을 대통령 후보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당원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니 나는 새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봐요. 6개월짜리니까.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송영길 대표 만나서 우리 원팀이다 했는데 네. 아마 송 대표는 알걸요? 대통령과 원팀하다가는 이게 자살행위다 하는 것을 당청 관계의 핵심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아닙니까? 네. 이게 떨어지면 뭐 레임덕 현상 벌어지면은 원팀 된다고 민심 떠난 대통령을 뒷받침한다? 그럼 불가능에 가깝죠. 무리한 요구고. 네. 그러니까 당청 간 갈등은 일어날 것 같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뭐 윤호중 원내대표 아주 강성 친문이고 더군다나 최고위원 5명도 다 강성 친문 쪽이란 말이에요. 네, 김용민 그렇죠. 의원이 1위를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벌써 엇박자를 내고 있죠. 또 그 뒤에는 문자 폭탄을 막 쏴대는 그런 무서운 친문 당원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구성을 보면요. 흡사히 계단을 네. 하나씩 그 위로 쭉 쌓아올린 듯한 좀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아직은 좀 아슬아슬하다. 갈등 분명히 네.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제는 이제 대선 관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 지사와 또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또 지금 정세균 네, 전 총리도 그렇죠. 지금 나서고 있고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네. 이제 김부겸 총리 내정자의 네. 어제 며칠 전에 청문회 보면은 네. 상당히 그 친문 핵심들과는 다른 결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문자 폭탄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네. 상처를 줬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김부겸 후보의 그런 발언들이 청와대가 전혀 조율이 안 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김부겸 후보를 총리로 내정하고 또 어쨌든 당에서 근소한 차이지만 아무튼 송영길 대표가 되고 최근 이철희 수석 같은 경우도 비문이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선거 패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민심에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은 보이는 거란 말이죠. 예. 다시 말하면 당 내에서 이제 친문과 그 주류와 그렇지 않은 송영길 대표. 사실 뭐 송영길 대표는 대표가 됐으니까 주류죠. 주류는 주류인데. 그렇죠. 예, 본인도 네. 뭐 내가 과거에 그렇죠.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 선대본부장도 했는데 했고 왜 내가 비문이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 하기도 했더라고요. 단지 이제 그 당내에서 친문 강성당원들의 방향이 검찰개혁 네. 이런 부분들과 얼마나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김부겸 후보도 검수완박은 그건 의원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당과 청와대, 송영길과 청와대가 한 목소리를 내고 네. 당의 또 친문 강성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윤호중 원내대표는 또 같은 지도부지만 네. 송영길 대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이제 지도부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당 대선 주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경선 일정 연기 문제 같은 거. 네. 그 문제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일정 연기 안 된다고 연기 안 지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있고. 네.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이 그랬나요? 네. 일정 연기를 거론했단 말이죠. 이거는 말하자면 친문들이 제3의 후보라고 얘기되는 네. 자신들과 가까운 후보를 세우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네. 겉에 명분은 9월 달에 후보 정해놓고 공격을 받고 이런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속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가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경선의 룰의 문제라든지 네. 또 부동산 정책을 두고 종부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여차도 있을 것이고 네. 그 상당히 생각보다는요 이게 이제 갈등 국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주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조화를 맞춰 나갈 것인가가 네. 대선 전략과 대단히 크게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지도부 특히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갈 것이냐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몫이 이제 굉장히 크다. 클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되는 지도부 짧은 지도부라 하더라도 말이죠. 네. 남 교수님, 지금 어떤 형태로든 송영길 대표가 이제 쇄신을 얘기를 했어요. 예.
될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좀 강성 친문들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의 강세를 더 지속해 나가는 걸 얘기했다면은 송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향, 그렇죠. 부동산이나 뭐 민생 뭐 이런 쪽에 좀 역점을 두겠다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좀 가능할까요? 뭐 해결해야 될 문제 많죠. 네. 공정과 정의라는 그 사회적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문제, 네. 또 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 그 난맥상을 거듭하는 그 외교 문제, 경제회복 기반 문제 등등등등. 근데요, 우리 이제 정치를 내다볼 때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정치인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이 대선 그게 들려 있다고요. 그게 다 지배를 하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4개월, 6개월간 양당 지도부, 뭐 송영길 대표 머릿속에는 대선 이겁니다. 근데 친문과 비문 간의 그 대선 후보 간 벌어질 갈등이 이제 심할 거예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재명 기수 좀 1등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송영길 대표랑 송영길 대표는 이제 아마 차차기 노리는 것 같아요. 네. 둘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요. 그 이재명 지사는 뭐 당원대로 9월 달에 하자. 네. 친문들은 지지도 올려야 되니까. 아까 최 교수님 그런 논리대로 아니다 11월 달에 하자. 네. 이 갈등이 피가 터질 겁니다. 여기 이 송영길 대표 머리가 아주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최대 총길 머릿속에 또는 모든 정치인의 머릿속에는 그게 달려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어떻게 하느냐. 네. 예. 그것이 쇄신 힘없는데 지금 갈등 속에서 정치적 쇄신을 어떻게 합니까? 네. 더군다나 6개월짜리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보죠. 알겠습니다. 뭐 이왕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송영길 뭐 체제에서는 뭔가 좀 완화를 하겠다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네. 지금 김진표 의원이 대표적인 저희가 이제 완화론자라고 그렇죠. 알고 규제 있는데 완화론자죠. 이분을 이제 부동산 담당 그 위원장으로 이제 위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 앞으로 정책 부동산이라든지 좀 완화될 정책 세제 완화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분위기를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지금 김부겸 후보도 그런 이제 청문회 때 그런 자신의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처럼 김진표 의원은 뭐 누가 봐도 규제 완화론자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부동산 규제가 지금 지나치게 과도하다. 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특히 1주택자 네. 나이가 드신 분들 경우에 실거주자 같은 경우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재산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 선거할 때도 토론회 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홍영표 후보와 많이 다른 점이었거든요. 사실 말하면 친문들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 부동산 정책도 달라요. 네. 단순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부분만이 아니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기조를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쪽이 아닌 게 친문 쪽이고 네. 선거 결과가 아무튼 국민 민심은 뭡니까? 바꾸라는 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부응하자라는 게 친문과 좀 다른 결의 그 지금 후보자라든지 대표란 네. 말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부동산 정책은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도 지금 현재 이대로 민주당의 정책 기조로 간다. 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남 교수님 말씀처럼.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어떤 그 실거주자라든지 실수요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너무 이 부동산 정책이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라는 비판이 네.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그 완화 그리고 보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정책적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국회에서 네. 통과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쪽에서 일정 부분 당과 비문 간의 갈등, 네. 친문과 비문 간의 갈등, 그리고 청와대와 당의 갈등도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저희 이제 민주당 얘기를 저희가 쭉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국민의힘은 아직 이제 대표 선거는 남겨뒀지만은 원내대표는 선출이 됐어요. 네. 김기현 의원이 이제 그 선출되면서 뭐 다시 영남당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또 5.18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 걸 보니까 김기현 의원도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를 좀 퇴색해보자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저는 거대 여당과 유연한 협상을 한다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네.
그럼 거의 한계가 분명하죠. 뭐 백여석 원내대표가 거대 야당 상대로 뭐 유연한 협상을 어떻게 합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도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째는 아까 정치인 머릿속에 전부 대선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중도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부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처지가 그래, 시간적으로. 대한민국 위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백신 수급 실패. 네. 그거는 이제 곧 경제회복 지연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 민주당도 그 국민적 불만이 너무 팽배하니까 좀 바꾸긴 할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는. 더군다나 정권 말기에 늘 그랬듯이 청와대 여당 비리 사건도 아마 또 터질 겁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정권 말기에. 그러니 그 정권 실정 그냥 강하게 부각할 수뿐이 없죠. 좋은 기회죠. 둘째는 김 대표가 울산 사건, 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정부 여당에 강경하게 대항할 수뿐이 없죠. 그래서 난 야당이 여당에게 유연하게 대처한다. 그럴 수도 없고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장문을 내놔라 법사위원장 이제 그런 그렇죠. 법사위원장이 장문이라고 원내대표 취임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협치가 기본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제 그 대립과 투쟁 쪽으로 간다면 그것이 또 이제 민심으로부터 이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지금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건 당위성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이게 이겼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어떤 무능이라고 할까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그 실정, 실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참패가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승리를 이어진 반사이익의 결과거든요. 뭔가 잘해서 대한정당이나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문제는 지금 영남당 논란이 때 아니게 나왔어요. 지금 그 부분이 왜냐하면 서병수 의원이 탄핵 불복론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김용판 의원이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리에 사과해라, 입장 밝혀라.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 두 분이 다 영남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지역구 의원. 그게 영남으로 도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반성을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그걸 다시 무위로 돌리는 도로 저기 그 한국당 도로 미래통합당 뭐 도로 영남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쇄신을 가지고 논쟁을 해도 부족할 마당에 영남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 투쟁을 하긴 하되 그래야 어쨌든 상대방 어떤 정권 교체론을 확산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생 그리고 대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한정당 또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실력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생 투쟁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생과 이 지금 여당과의 투쟁 이걸 같이 겸용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남당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을 어떻게 제어해 나가느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대표 선거에 남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민주당도 이제 나름 당심이 송영길을 뽑았듯이 이쪽에도 영향이 전혀 없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시 영남이 된다면 사실 영남이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두 사람이 다 영남이 돼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쇄신하냐가 중요한 건데 국민들의 인식 속에 다 영남이 있어야겠네라는 인식이 이제 확산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당대회에서 당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래서 지금 아무튼 지금 야당의 이 전당대회 당권은 영남 대 비영남 구도로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과도하게 국민들에게 영남의 과거를 회귀한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말대로 관심이 대선 후보와의 이제 관계 설정인데 윤석열 뭐 조효진 의원은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아마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 얘기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내가 온 세상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만 딱 하나 모른다. 대한민국 정치는 하나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측하는 게 참 더군다나 대한민국 그 최고의
정치평론 앞에서 내 이런 얘기 한다면 좀 별 말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아까 말씀대로 영남당 그거부터 할까요? 예. 영남당 얘기가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책임당원 중에서 영남당원이 50%를 차지해요. 수도권이 30%고. 네. 그니 뭐 영남이 보수투표이니까 아이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죠. 당연히. 그런데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호남 아닙니까? 전남 고흥. 또 그래요. 지금 우리 지역주의가 지배를 합니다. 아직도 정시에. 네. 안타까운 얘기죠. 그 범여권에 지금 1등을 윤석열 총장이 계속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독주예요. 그 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특징 보면 현재 우리가 느끼는 그 시대 정신이 공정과 정의 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문 대통령이 주창하던 가치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짓밟았죠. 짓밟으면서 내가 하는 거는 불륜이 아니다, 로맨스다라는 변명하에 반성도 안 하고. 근데 그걸 싸워가지고 투쟁해서 그 가치를 빼앗았어요. 공정과정이라는 네. 윤석열 총장이라는 게.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 과거 반짝 지지도 올랐던 그런 인물들과 좀 다르죠. 결이 달라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건 뭐 기존 정당이 들어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대 정신을 그 대통령 선거에 작용하는 시대 정신을 가진 인물, 그다음에 또 연합 합동 그 전략 그리고 지역주의가 어차피 작용하거든요. 네. 근데 기존의 지역주의 그 작용하는 세력에 들어가겠느냐? 밖에서 제3세력 형성하면서 뭐 뺏어오든지 뭐 어쩌니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원래 이제 인사청문회 얘기도 좀 하고 여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최 교수님께 네. 앞으로 전망과 또 지금 뭐 대선 연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선은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네. 이른바 이제 전망적 투표의 성격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미래의 어떤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 총선거가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아무튼 현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고 다 여기서 말씀 나눈 겁니다만 부동산 문제, 백신 문제, 공정하지 않은 문제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정당들은 아무튼 대권을 잡아야 되니까 네. 이 안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친문이냐 비문이냐의 때 아닌 논란. 야당은 야당도 영남당이냐 비영남당 이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쇄신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하고 혁신해서 국민들의 민생에 다가갈 것이냐가 쟁점이 되고 갈등의 축이 돼야 되는데 양대 정당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 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네. 상황이니까 그런 정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 교수님. 저는 오늘 저 정치 얘기를 우리 많이 네. 했는데요. 예. 후졌죠. 우리나라가 기업은 이제 세계 인류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영화, K-팝 등 뭐 대중문화계를 뭐 강타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는 이렇게 선진화됐는데 이걸 발목 잡고 있는 게 후진적인 정치 문제. 네. 그러니까 이 정치 개혁이 필요한데 이건 정당 혁신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정당 혁신이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젊은 당원들이 안 들어가요. 수혈이 안 돼. 네. 이게 비가 오니까 당원이 자율적으로 뽑는 그 정당 민주화가 안 되고, 그거 보니까 지역주의 극복하는 전국 정당 못 나오고, 극렬한 이념 탈피 못하고.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 오늘 많이 보실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 탓하고 정당 탓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당에 들어가 줘야 돼요. 계속. 네. 계속 수혈했을 때 그때 정당이 발전하고 혁신하고 정치가 개혁된다. 정치개혁 오늘 얘기 많이 한 그거의 핵심은 시민 여러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달려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그 국회의 시간을 눈여겨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다는 것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오늘 뉴스 큐레이터 시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